북한을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 김정은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이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을 틀어쥐고 외교를 관리하고 간부들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김여정이 공개 성명을 냈어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외교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에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진핑이 평양에 가면 그 내용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겠다는 거죠. 이 과정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이미 평양에 다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단순한 외교 공간이 아닙니다. 해외 첩보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시진핑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모든 내용이 사전에 평양에 보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김여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뭘 한 거냐면 먼저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비핵화는 절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아 놓음으로써 시진핑이 와서 그 얘기를 꺼내려 해도 이미 공개 선언된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협상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이게 김여정의 방식이에요. 앞장치기, 즉 선수를 치는 거예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통해 무슨 말을 전달하려 해도 이미 우리는 헌법에도 박았다. 비핵화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으니까 시진핑이 꺼내기도 난처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번 시진핑 방북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공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두고 김여정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권력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고요. 그런데 북한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봅니다. 자기가 직접 비핵화 불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 그 부분을 건드리러 왔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건 어색한 거예요.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인 거예요.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여정은 등장하지 않아도 이미 이번 방북의 분위기를 자기 손으로 세팅해 놓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 권력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은 군사 분야와 상징적 국가 수반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 군부대를 돌고 미사일 관련 현지 지도를 하고 이곳저곳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민심을 잡는 역할이에요. 반면에 노동당 전체를 핸들링하고 간부들을 결속시키고 외교적 메시지를 내는 역할은 김여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원 같은 김정은의 오랜 측근들도 최고인민위원회로 밀려나면서 이제 실질적인 당 권력은 거의 김정은과 김여정 두 사람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에요. 이전에는 항일빨치산 계열 원로들이 당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김정일의 운구차를 따라다녔던 실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도 눈치 봐야 하는 존재였어요.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초기에 가장 눈치를 봐야 했던 대상이 바로 이 꽃인방, 즉 김정일 시대 실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북한 표현으로는 당내 종파 분자들을 숙청했다는 식으로 역사가 재정립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나서 남은 게 뭐냐면 순전히 김씨 가문 중심의 권력 구도예요. 그 안에서 오빠는 밖을 챙기고 동생은 안을 다진다는 구도로 익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권력의 본질이에요. 헌법도 손을 댔어요. 최고상임위원회 위에 국무위원회를 얻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했어요. 형식적으로는 국무위원장이 김정은이지만 실질적인 당 권력은 김여정을 통해 돌아가는 구조예요. 외견상 복잡해 보이는 이 구조가 사실은 단순한 목적을 위한 것이에요. 김씨 가문 이외의 어떤 세력도 권력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김여정이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논리가 명확합니다. 만약 김여정이 딴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충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에 중국이 이미 군대를 배치해 놨어요. 사이가 좋은데 왜 거기 군대를 배치하겠냐는 거예요. 급변 사태가 오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김여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오빠를 뒤엎고 자기가 권좌에 앉는다 해도 그 순간 중국이 개입하면 북한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김여정 입장에서 쿠데타는 선택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쿠데타를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김여정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철저하게 분담을 해서 김정은 이 군사와 상징적 활동을 맡고 김여정은 내부 관리에 집중하는 구도예요. 만약 딴 생각이 있었다면 외부 세력과의 접촉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이 분업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씨 가문 이외의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순간 체제 정당성이 무너져요. 3대 세습으로 쌓아온 신격화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거니까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은 오빠를 지지하는 게 자기한테도 최선인 거예요. 김여정의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간부들을 마녀 사냥처럼 잡아치우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김여정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김정은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간부들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눈밖에 나면 끝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발 자체가 생기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이지만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김여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김정일 시대에 여동생 김경희가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핵심 축이었던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이 구도에 익숙해요. 낯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북한이 3대 세습을 유지하면서 이 구도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김여정이라는 방식으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가 이런 구도를 통해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상황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한 세뇌가 이루어진 세대는 이제 없어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층은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이중인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류를 보고 밖에서는 수령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김정은 이 중앙간부학교에서 장마당 세대 문제를 직접 언급했을 정도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류와 K드라마가 북한 내부에서 퍼지는 게 김정은한테는 가장 큰 내부 위협이에요. 아이들이 남쪽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막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밀고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려야 한류와 K문화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문화를 보는 게 되는 거니까요. 같은 민족인데 저쪽이 저렇게 잘 산다고 하면 주민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라고 못 박는 게 내부 통제에 유리한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는 USB 하나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고 국경 지역에서는 한국 TV가 잡히기도 해요.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북한 체제에서 앞으로 가장 큰 내부 균열이 될 수도 있어요. 총과 감시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문화는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김주의 이야기도 짚어봐야 합니다. 김여정과 김주의 관계는 고모와 조카예요. 김주에게 현재 공식적인 직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의 딸이라는 것, 그게 전부예요. 언론에서 자꾸 비춰지니까 후계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라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발표하지 않은 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주애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하는 걸 두고 권력 다툼이다, 숙청이다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것도 과도한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김정은의 딸이에요. 그 이상의 공식 지위는 없는 거예요. 일부에서 김여정과 김주혜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김여정은 철저하게 오빠를 보좌하는 데 집중하고 조카와 권력을 다툰다는 건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밀면서 남한과 담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왜 선수단을 보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금이에요.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입니다.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위상이에요. 두 국가론을 밀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 남한 땅에 와서 이겨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 단절만 있는데 스포츠로 압도했다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무조건 이겨서 돌아오라는 지시와 함께요. 실제로 북한 여자 축구는 성적이 좋았으니까 승산이 있었던 거예요. 선수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은 집중 강습을 받아요. 어떤 나라에 가는지에 따라 강습 기간이 달라지는데 적대국일수록 더 길어져요. 특히 대한민국에 오는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다 줍니다. 기자가 접근하면 이렇게 해라. 남한 선수가 말을 걸면 저렇게 해라 하는 식이에요. 코멘트 하지 마라. 절대 웃으면서 친해지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시나리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원 중에는 반드시 감시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진사나 촬영 담당 같은 직함을 달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수 중 일부에게도 따로 임무를 줍니다. 동료들의 동향을 살피고 하루에 한 번 보고하라는 거예요. 같은 팀 동료가 감시원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환경에서 팀 플레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선수단의 현실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틀에 한 번씩 호텔방에 모여서 생활 총화라는 걸 합니다. 그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자비판을 해야 해요.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분위기예요. 호텔 로비에서 한국 과자를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자비판 거리가 됩니다. 이게 진담이에요. 그 수준으로 해외에 나와 있어도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어서 누군가 건네줬는데 잠깐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도 보고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인 거예요. 돌아간 후에는 더 길고 강도 높은 사상 검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있었던 일을 분 단위로 따져요. 선수들끼리도 서로의 행동을 다 보고해야 해요. 만약 한 선수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게 걸리면 혁명화 처분을 받아요. 농촌이나 광산에 몇 달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북한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귀국 후 무사히 사상 검토를 통과해야 진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여자 축구 선수들의 경우는 달랐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김정은이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한 명씩 안아주고 격려했거든요. 그 퍼포먼스를 보인 이상 귀국 후 사상 검토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만큼 용인되는 게 있는 나라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북한 선수들이 목숨 걸고 이기려는 이유이기도 해요. 북한에서 월드컵 중계도 흥미롭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경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적대국으로 규정된 나라 경기를 보여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을 A국이라고 표현해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게 중계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방송의 로고가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영했고 자막에 뜨는 실시간 뉴스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월드컵 열기 자체는 뜨겁다고 해요. 조선중앙TV가 평일 저녁에나 방영하다가 월드컵 기간에는 낮부터 방영하는 일이 생겼고 통제하는 간부들부터가 앞장서서 월드컵을 보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사람이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유명해지는 걸 막는 게 북한 체제의 특성이에요. 뭔가 개인이 두드러지면 그 사람한테 다칠 수 있어요. 최고 지도자 외에 개인이 주목받는다는 것 자체가 개인 숭상사상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칭호 체계로 대신합니다. 체육 명수, 훈련 체육인,
인민체육인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요.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으면 가족까지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김씨 일가 명의로 자가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외제차, 주로 일본차를 하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게 북한에서 유명해지는 방식이에요. 개인의 기량이 알려져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배려로 저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는 식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선수가 잘한 게 아니라 김정은의 지도 덕분에 잘하게 됐다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북한도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알게 됐다고 해요. 안정환, 홍명보 같은 선수들이에요. 남북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평양에서 뛴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북한 사람들도 선수 이름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 이름이 남한 선수 이름이니까요. 공개하면 사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잘 보여줘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숙소에서 남북 선수들이 같이 뒹굴고 떠들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남북 관계가 그나마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직된 상태로 대회를 치른 거예요. 한국 선수가 가까이 오면 피하고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강요된 행동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선수들이 내심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경기장 밖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서는 더 철저하게 검열을 받아야 하고요. 김정은과 김여정의 분업 체계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구도가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김정은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당과 외교를 움직이는 건 김여정이라는 구도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서도 충성 구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구도가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김여정의 발언 하나하나를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선전 담당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자의 메시지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사회 일부에서 김여정의 발언을 그냥 수사적 표현으로 넘긴 적이 있었어요. 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폭파가 됐어요. 김여정의 말이 김정은의 결정과 동일선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김여정이 뭔가 경고성 발언을 낸다면 그건 단순 선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북한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북한을 분석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표면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김여정이 안 보이면 권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김주애가 나타나면 후계자로 보이고 간부가 교체되면 숙청으로 봐요. 이 모든 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북한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보이는 것을 관리하는 나라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을 감추는지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진 채로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어요. 김여정이라는 브레인이 내부를 다지고 김정은이 외부를 관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에요.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체계화된 위협이에요. 비핵화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두 국가론으로 통일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서 외부 압박의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북한 권력 구도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남겨주세요. 김여정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북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